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박용입니다. 지하상가와 지하보도, 지하철 등 한정된 토지에 여러 시설들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처럼 지하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하에 조성되는 터널에 대한 이슈로 뜨겁습니다. 주거지 밑으로 지나는 터널이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이 때문에 개인 재산권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까?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과 많은 사람들의 교통수단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겠지만 이 때문에 누군가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집 안방 밑으로 혹은 우리 아이 학교 밑으로 터널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하 터널에 대한 이슈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 집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터널, 과연 안전할까? 서울 곳곳에서 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관통 예정인 구로구 항동지구. 이 택지지구와 인근 학교 밑으로 1.6km 길이의 지하터널이 계획돼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 그리고 단지 중앙에 위치하는 수직구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고 그들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최근 착공에 들어간 GTX A 노선이 지나는 용산구 후암동 일대 주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 터널 발파로 인한 안전 우려가 어느 지역보다 크지만 사업 주체는 지하 40m의 대심도 사업이라 안전하다는 입장. 그 깊이가 이미 우리가 충분한 이 깊이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와 함께 지하터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용산구,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될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첫 대심도 터널 공사를 앞두고 이들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불안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문제점은 뭔지 짚어봅니다. 네, 화면 함께 보셨고요. 오늘 주제는 지하 대심도, 주민은 불안하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국향 GTX의 용산구 주민대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재희 구로항동 주민대책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염 인덕대학교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주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지하터널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도 공식적으로 출연을 제안했지만 출연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구로구 항동 사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재 위원장님, 예. 일단 항동 택지지구 밑으로는 광명 서울고속도로 이 지하터널 구간이 예정돼 있죠. 이 주민들은 이 노선의 문제점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항동 택지지구를 관통하는 그 광명서울 고속도로 노선은 애초에 천왕지구와 신정지구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쪽에 대규모 이제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노선을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항동 택지지구로 옮겨지게 됐고요.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긴 했지만 이제는 5,2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 네. 이미 1,00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예.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예. 자, 이 구로 항동지구 밑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용산구 후암동 일대에는 얼마 전 착공한 GTX A 노선이 지나가죠. 노국행 위원장님. 자, 앞선 항동 사례와 이 비슷한 주장이십니까?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 GTX A 노선 역시도 원래는 용산 공원을 거쳐서 대로 쪽으로 건설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 GTX 노선이 저희 용산에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으로 관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시행사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제 막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GTX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례가 없는 초유의 지하고속도로 철도인데요. 실제로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고속철도를 환경이 아주 열악한 후암동 주거지 아래로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GTX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출입을 하는데 또 원활한 교통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또 동탄에서 삼성까지 이 구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역에서 삼성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울까지만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의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노후주택을 관통하는 철도를 만들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 항동과 용산 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위치와 사업 대상은 다르지만 이 지하로 지나가는 터널에 대한 불안감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자, 하주희 변호사님, 앞선 두 사례를 살펴봤는데 물론 이 국가기관 산업이긴 하지만은 주민의 권리를 해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로법도 마찬가지고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주민들로부터 사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본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소유권의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의 일부를 지하든 지상이든 제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구로와 용산 사례만 말씀드렸지만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쟁은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서울만 보더라도 이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히 그 교통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저희가 그 서울시라던가 이런 또 이미 저희 국토가 갖고 있는 그런 교통의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아무래도 이 지하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특히 그뿐만 아니라 뭐 도시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요즘에 그 도심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 지하 측면, 지하 도로의 그 활용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에서도 이 대규모 지하 공사가 앞으로도 좀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한 지역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로구 항동과 용산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국형 위원장님. 최근에 이 국토부와 주민들과의 토론회 자리가 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취재자 참석을 했었는데 이 후암동 주민들이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노선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자, 애초에는 용산공원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었는데 국토부가 성급하게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패널을 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파랗게 표현된 이 선이 원래 국토부에서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2017년 고시 노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이와 같이 용산공원을 통해서 예. 이렇게 가는 그런 노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민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용산공원을 반환받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 그리고 공사 구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네. 이 노선을 지금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이와 같은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저희 여기 후암동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예. 그 철도 노선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시행사가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이렇게 큰 변화가 그리고 내 집 밑으로 이렇게 고속철도가 초유의 고속철도가 지나가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공청회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용산구 주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공청회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청회에 용산구 주민들은 단 한 분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알렸다라고 해서 그 공청회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했느냐를 알아보았더니 네. 이 공청회는 이미 노선이 이 파란 노선에서 빨간 노선으로 변경된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을 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 노선이 변경됐는데 그럼 새로이 편입된 이 후암동 지역에 대한 질 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후암동에 대한 조사는 서울역 건너편의 서계동 일부 지점에 대해서만 네. 이루어져 있고 그런 측면으로서 봤을 때 이 환경 영향 평가 자체를 봐서도 저희가 노선이 변경되었다 아니면 우리 지역이 이 노선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과정 중에서 알지도 못했고 또 사후에 알았다 할지라도 이미 실시 계획 승인이라는 절차가 다 끝나서 저희들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최재 위원장님, 이 항동지구 역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과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앞서서 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단어도 나왔지만은 택지지구가 결정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한 영향 평가는 빠져 있단 말입니까? 예, 그 당시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예. 그때는 항동 택지지구 대부분이 그린벨트였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많이 없었고요. 그런 조건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을 했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5,200세대의 그 아파트가 들어섰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런 조건들을 반영 환경 영향 평가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국토부는 이제 그것을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네. 이걸 진행하겠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예.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의견 청취 과정이 없었고 이전에 살다가 지금은 이주해서 떠난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형식적인 설명에만 진행되었던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좀 두 지역 사례를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이 주민들이 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주민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공청회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이런 게 문제점은 없는지 좀 궁금해요. 아닙니다. 우리 법은 상세히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 그것에 기반을 해서 네. 특히 행정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항동지구 같은 경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지구가 정해지기 전에 예. 이제 여기에 사람이 살 거라는 게 정해지기 전에 이 도로가 나오면서 사실 이 여기서 실제로 살게 될 사람 그리고 도로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네.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건축 계획이 좀 세부적으로 세워졌다든가 예.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누가 어떻게 살게 될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안 한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에 대한 이
주민 참여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법으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용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도로법상으로도 반드시 도로를 신설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 저희 자리는 생각은- 마련이 됐는데 네. 주민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다. 네, 그것이 이런 저는 주장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법이나 예. 행정 절차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들어서기 전에 기존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된 상황인데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변경되는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그 공사 중에 이제 착공하면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여건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철도는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노선이 이제 용산 미군기지를 통과하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미군기지를 통과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라는 게 고민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용산 미군기지를 아마도 가능하다면 한강대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한강 쪽으로 가서 저쪽 강남 부분에서 이제 꺾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길이 얼마나 길어지는지가 이 철길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뭐 후암동 주민들을 뭐 무시했다거나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GTX A 노선이 지나는 용산구 후암동 일대 주민들과 그리고 이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 터널에 지나는 이 항동구 주민들의 주장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도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지하로 지나는 터널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이슈입니다. 자, 저희가 VCR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항동 용산과 비슷한 사례지만 현재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인천의 아파트 사례입니다. 자, 화면을 본 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지 35년이 된 인천 송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가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했고 기울어진 건물에서는 빈병이 혼자서 굴러갑니다. 이곳 주민들은 2017년 3월 개통한 인천 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공사 때문이라는 주장. 지하터널 발파 공사 후 건물이 흔들리고 난 뒤 집안 침하와 균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외벽이 그물이 가다 보니까 천정 쪽에 내려앉게 되고 비닐을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가스가 최근에도 3건이 이렇게 샜습니다. 인천 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역시 지하 40m의 대신도로 아파트를 관통했고 시공사는 공사 당시 정해진 공법과 진동, 소음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가 끝난 지금도 건물 균열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주민 비대위 측은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안전진단 시행을 지연시킨다는 입장으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하루하루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지부진한 책임 공방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입주민들의 속만 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인천 아파트의 한 사례 보셨습니다. 노국현 위원장님, 어느 패널보다 더 걱정하시면서 이 화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천 사례가 이 노후된 아파트라면 용산구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가들이 밀집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삼두 아파트와 그 지역에 관련된 이 그 균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고 단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피해 정도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접했지만 사실 삼두 아파트의 균열에 대한 그 부분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실제로 그 피해가 더 큰 쪽은 오히려 노후 주택, 단독 주택이나 단독 그 교회
등 그러니까 결국 오래됐고 저층이고 아파트처럼 콘크리트나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는 예. 그 조적으로 만들어진 주택은 그 영향이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삼도 아파트는 사실 용산구에다가 지금 그 국토부가 이 GTX 공사 관련해서 설치하려는 터널과 그 심도, 그 네. 깊이 면에서 또 그 발파공법을 사용한 나트미라는 발파공법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삼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천장이 무너지기까지 한 그 노후주택이 이 공사를 국토부에서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발파 공법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씀도 저희가 그 여러 번 들었는데요. 예. 그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저희가 그 이 지하를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발파하는 공사로 인해서 생긴 건물에 생긴 피해 사례를 좀 수집을 해보니까 네. 법정 기준치를 준수해서 그러니까 다 안전 기준치에 맞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피해가 생기고 가스관이 샌다든지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네. 이거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현실이 저희한테는 더 크게 와닿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발파로 인한 주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접선 발파 공사로 피해를 호소 중인 주택가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달 새 주택에 생긴 균열은 더 커졌고 그 수도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벽에 생긴 틈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파만이 아닙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천공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인데 이때 기계 진동이 민가로 전달되면서 주민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발파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이어 잠시 후 폭약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65.7dB, 주간 소음 허용 기준치인 75dB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은 이해하지만 본인들도 규정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나 시행사에서 기준을 충족해서 공사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 그 모든 피해를 이미 지금 입은 건물들도 다 기준에 맞게 법정 기준에 맞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법정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그러한 노후주택, 심지어 100년 된 주택도 있는 이런 지역, 이런 노후주택의 상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면 네.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는 공사 그 자체가 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철도는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예. 대중교통이고 이 철도가 시속 최대 200km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하루에 수십 차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국토부에서는 진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진동은 법정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당신들이 견뎌내야 되는 우리가 법적으로 저촉을 받을 이유가 없는 진동과 소음에는 시달리는 것은 맞습니다. 예. 다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재 위원장님, 이 항동지구하면 좀 노후된 주택과는 좀 다소 거리는 있지 않습니까? 택지지구 인근 초등학교 밑으로 터널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단지 안에 수집구가 설치된다고요? 단지 안에는 아니고 택지지구 안에 수집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 먼저 지금 항동지구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항동지구 주변에는 그 항동 저수지와 그 역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많다는 얘기는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네. 지하수 수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게 결국에 이제 집안 침하나 싱크홀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판넬 준비된 것 같은데 판넬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항동 택지지구 그 지도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역곡천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이 주변에 이렇게 다수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다른 지역보다도 지하수에 의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예. 우리 싱크홀 자체가 단기간에 어떤 문제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순식간에 커다란 문제로 예. 불거져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지하 터널이 초등학교 밑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게다가 지금 여기 이 수직구라는 것 자체가 택지지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고 여기에 근데 이제 중장비나 이제 토사의 네네. 반출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구를 공사 기간 전체 5년 중에 36개월 동안을 예. 유지한다고 해서요. 이것은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이 지금 수직구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수직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수직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터널을 저희가 지하로 뚫어 나갈 때 예. 아무래도 공기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공사 기간의 문제가 크니까 공사 기간을 줄이다던가 그런 공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제 수직으로 갱도를 뚫고 내려가서 양쪽으로 병렬로 이제 시공을 해 나가기 위해서 보통 뚫기도 하고요. 예. 또 환기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설치할 때 수직으로 내려가서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보상은 없는 겁니까? 물론 이 우선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 궁금해서요. 우선 사전에 이 불안감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군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삼도 아파트처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증 책임이 모두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벽에 금이 갔다든지 예. 아니면 천정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것이 이 공사 때문이라는 거를 입증할 책임이 주민들한테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될 게 법을 안 지켰다든지 아니면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취한 거다. 그리고 그 공사와 벽이 무너진 것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주민이 다 예. 밝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민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주민이 그걸 다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수님, 이 항상 이렇게 공사로 인한 좀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항상 이 시공사나 이 공사 관계자들은 정해진 공법과 정해진 진동, 정해진 소음으로 했다, 정해진 기준치 안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이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터널 공법들은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예. 나툼이라고 하는 그런 폭약을 활용한 발파 공법을 이용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터널 보어링 모신이라고 그래서 터널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하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뚫고 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 심도가 깊지 않다면 개착식으로 아예 오픈해가지고 예. 오픈 컷해서 그리고 시공하는 그런 방법들이 보통 있는데 대심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씀하셨지만 그 나툼이라고 그러니까 폭약을 장약해서 발파시켜서 그리고 계속 세굴에 그러니까 굴착해 나가면서 예. 터널을 뚫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요. 예. 토질의 변화에 그런 적응이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폭발시켜가면서 지질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또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네.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건 발파할 때 이제 제어 발파의 그런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나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예. 싶은데 네. 사실은 이제 TBM 방식을 한다라는 거는 발파 진동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툼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특히나 이제 여기 용산 후암동과 같은 낡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TBM 공법을 통해서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심도 도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심도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 TBM 장비 자체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구경의 이 차로에 따른 그 구경이라고 할까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TBM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식선에서는 크게 2차로 정도까지가 아마 거의 맥시멈 정도로 이제 뚫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대심도 같은 경우는 아마 6차로 정도 넓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TBM 장비는 그에 좀 못 미치는
못 미치지 않을까. 그 구경을 다 만족하려면, 단면을 만족하려면. 그래서 그것 이제 때문에 이게 TBM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런 장비를 설계하고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그게 것일진데 많이 이후에 들어가겠죠. 지하 구간에 대한 공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도심 구간에서의 지하 터널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TBM 방식을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공법에 있어서 좀 전환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대심도에 대한 이 경력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가 좀 궁금해요.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프랑스의 그 뭐 A86라던가 미국에 있는 그 보스턴의 그 뭐죠 그 빅디그라든가 예. 그런 갖가지 또 일본의 그 야마테 도로인가 뭐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대심도 도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특이한 사항은요. 그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단면의 그런 실드 TBM을 활용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특이한 점이랄 그러니까 공통점이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저희도 그 대심도 도로를 구상할 때 승용차 위주의 그 소구경 단면이기 때문에 소단면을 위해서 승용차 위주의 그 차량을 다닐 수 있도록 그 버스나 큰 중량 차량들이 아니라 그런 도로들 그런 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복층으로 이제 건설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미 그 도로 그 구조령에 이미 나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다라는 것들이 그 해외에서는 이미 실행을 해오는 그 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그런 기술적인 공통점 이외에도 일단 그 민간 단체들과의 그런 협력 체제가 잘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게 해외 사례에서는 제가 찾은 바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안전에 관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 몇 년간 이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집안 침하나 싱크홀만 보더라도 이 서울 땅속에 대한 불안감은 비단 이곳 주민들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전에 대한 이슈를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런 지하 터널이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저희 조하연 기자가 이 구분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해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라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땅 밑이나 공중의 공간을 정해서 보상을 한 뒤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종류입니다. 토목 기술이 발달하고 도시가 과밀화되며 집가 상승 등으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지하철과 지하 상가의 건설 혹은 지상으로 본다면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이 구분지상권 제도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지하터널 문제와 이 구분지상권이 연관이 있는 것이 주택이 밑을 지나는 과정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법 제12조를 살펴볼까요? 도시철도 건설자는 토지 지하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도시철도법 13조 문항인데요. 보상을 하고 난 뒤에는 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축과 개축, 땅을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항 때문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재건축 등의 일체의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고 또한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항목 때문에 대출 등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간다는 주장입니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명확한 팩트체크 지금부터 해봅니다. 네, 구분지상권에 대한 영상 보셨고요. 이번에 하주희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분지상권 영상에도 나왔지만 구분지상권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원래 토지 소유라는 것은 지상과 지하의 일정 구간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공작물이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에 일정 제한을 가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컨대 아까 말한 건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의 어느 부분, 어디서 어디까지 그걸 누가 쓰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갖는 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제한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구분지상권자도 네.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구분지상권자도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지 말지, 재개발할지 말지부터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야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을 위해선 지상권 등이 말소돼야 하는데 구분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철도시설이 운영되는 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에는 법정 지상권도 포함되고 구분 지상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본문의 해석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안 좋은 악재죠. 토지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분양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상권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역시 주민들에겐 큰 악재입니다. 구분 지상권 관련 제한사항 등을 파악을 해서 토지 사용에 제한되는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법도 마찬가지고 도시철도법도 마찬가지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곳에는 행위 제한, 이용을 제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자, 노국형 위원장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후암동 일대 주민들의 이 재산권 피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습니까? 네, 지금 GTX를 건설하고자 하는 저희 용산 지역은 네. 원래부터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미 10여 년 전에 네. 설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증축, 개축, 신축 행위 자체가 서울시에 의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제한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예. 저희가 노후주택에 살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일단 그 서울시가 이 구역을 특별개혁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는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 이제 철도를 먼저 드리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아무리 저희가 빨리 하더라도 철도가 뭐 당장 지금 올해 이 착공식이 작년에 이미 내었기 때문에 예. 철도를 먼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도 아파트 사례를 봤을 때 철도나 이런 그 지하 터널이 건설되는 곳은 국가와 개인 토지 소유주들이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 위에 무엇을 건설할까를 권리를 나눠 가지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저희 지역 사태를 바라보시는 많은 네티즌들은 지하 30m 아래도 너희의 소유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철도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사실은 국가는 지하 심도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뭐 매매한다든지 하면은 지적도를 떼볼 텐데 그럼 철도 부지인데 누가 그 건물을 사겠습니까? 소규모의 건축은 뭐 가능하겠지만 건축할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되겠느냐고. 그리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안 되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나 시행사 쪽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아직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지상권이라 하면은 터널 단면에서 상부 6m, 하부 6m, 측면으로 0.5m 이내에서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으로 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지하로 내려오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 GTX 터널까지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 깊이가 이미 우리가 충분한 이 깊이를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최재 위원장님, 이 항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축 이슈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정된 지하도로 때문에 일부 아파트 부지가 도로로 좀 변경이 됐고 건축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온수터널이 지나가는 구간에서 항동 택지지구 바로 옆에 있는 현대 수목원 홈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바로 밑으로 터널이 관통하게 되면서 도시계획 시설상의 도로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건축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거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도로, 그러니까 지하 이 온수터널 공사 때문에 현재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좀 받고 있고요. 항동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다른 게 아파트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필지 안에 1m만 간섭을 해도 아파트 전체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된다라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터널이 간섭하는 그 구간만 별도로 국토부나 서서울이 토지를 매입해서 분리를 시키느냐,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등기부 등본상의 구분지상권 설정이 된다라는 입주민으로서 굉장히 좀 이거 자체가 재산상의 피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분씩 앞으로의 계획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산구 노국향 위원장님, 지난번 이 국토부와의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국토부가 주민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거든요. 주민들은 향후 어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네, 사실 주민협의체는 저희 쪽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먼저 국토부와 용산구청에 요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토부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주민과 소통을 처음부터 솔직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상호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소통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토론회 3월 19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협의체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민간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짧게나마 접촉해 본 국토부와 또 특히 시공사는 저희를 단순한 민원인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지역으로 오지 않도록끔 이것을 하는 일종의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주민협의체를 생각하는 것이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용산공원을 반환받아서 얼마든지 넓고 또 안전한 노선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도 우리의 입장을 우리도 국가의 입장을 제대로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토교통부 측에도 오늘 자리에 좀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출연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최재 위원장님, 항동 쪽은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그 하나의 사례로서 지금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3, 4분기 안에 착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발표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노선에 대해서 다른 좀 대안 노선을 찾기 위한 국토부와 서서울과
주민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운영 중에 있는 상태인데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착공식을 못 박아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초등학교 밑을 지나가는 이 터널 공사에 대해서 우려가 큰데 사실은 교육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고 물론 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이 구간에 대해서도 교육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교육 환경 영향 평가에는 지하 터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네. 이건 교육청 관계자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네. 생략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주민들이 가장 크게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 도심 구간에서 이런 왕복 6차선에 터널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수많은 지하철 공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뭐 안전에 대한 나름의 검증과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도심 구간을 관통하는 6차선 터널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 과정과 예.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 공기를 단축시킨다거나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학부모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 가치라는 것에 대한 네.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그 사업자 같은 아직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주민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 광명서울고속도로가 항동초등학교를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막기 위해 싸울 생각입니다. 예. 자, 이상현 교수님, 오늘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하 터널 공사에 대한 뭐 불안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 재산권 침해 주장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수반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국내 이 설계 여건상 이 계획 가능한 그런 집안 조사 범주 내에서 아주 세밀한 좀 지층 상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공 단계에서도 이 터널 굴착 과정 중에 지질 변화라는 게 꼭 반드시 수반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점 봉착했을 경우에 뭐 이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 상주하는 시공자라든가 감리자와의 그런 유기적인 그런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발생한 문제점 분석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라든가 즉각적인 보수 보강 등이 선행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대안 방안을 만들어 놓고 시공을 한다 그러면 그런 발생될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많은 그 우려들이 저감되고 발생한 문제점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주희 변호사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주민들의 권리가 좀 침해돼서 안 되겠죠.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현재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어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더하여서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네. 재산권이 침해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지하에 이런 것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뭐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발전을 거듭하는 현대 사회, 국가 발전을 목표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가 기관 산업들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는 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이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도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하 40m, 주간 65데시벨, 공사 진동 0.5카인 이하. 숫자로만 정해진 공사 기준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까요? 오히려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내 권리를 잃고 싶지 않은 이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까지 보듬는 노력도 이제는 필요할 겁니다. 집중 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이 세 번째 시간 도심 속 지하 대심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